오케이? 네. 첫 번째 러시아 개혁으로 갑니다. 일단 러시아의 개혁, 우리 개혁과 혁명의 차이점 이야기했었죠. 개혁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혁명은 아래서부터 위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혁명은 아래서부터 위로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나오겠죠. 그러면 민중들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야? 권력을 지닌 황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이 1세. 니콜라이 1세입니다. 이 사람의 이 인물의 재위 기간은요, 1825년부터 1855년까지 재위 기간을 가졌습니다. 왕제로서 있었던 기간을 이야기하죠. 황제로서 있었던 기간이 1825년부터 1855년인데 이걸 외우라는 말은 아니야.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인물이 어느 사건이, 어느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때 존재했었던가 이거를 체크하라는 말입니다. 1825년부터 1855년이면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저번 시간만 하더라도 2월, 7월 혁명 모두 다 겪었었겠죠? 이런 것처럼 그 인물이 어느 시대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1세는 1825년부터 1855년도까지 재위를 했고요. 이 니콜라이 1세 시대 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 왜 봉기를 일으켰냐 하면 봐봐. 러시아는 최근에 누구랑 전쟁을 벌였어? 우크라이나. 이 시대 때. 지금 우크라이나 말고요. 프랑스 나폴레옹의 군대랑 전쟁을 벌였어. 누가 이겼지? 나폴레옹이 지고 몰락했잖아요. 러시아가 이겼단 말이야. 나폴레옹은 몰락했지만 유럽에 두 가지 사상을 쫙 퍼뜨렸어. 첫 번째 민족주의, 두 번째 자유주의. 즉 상대 적군이었지만 이 러시아 군 장교들에게도 자유주의 사상이 영향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자유주의 사상, 즉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자, 없애자라고 하는 자유주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는데 자기 나라 딱 보니까 아직도 뭐가 있어? 황제가 있어. 그 다음에 아직도 농노제 이런 것들, 전제 정권, 왕이, 황제가 모든 권력을 다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부당해 보였겠지. 그래서 봉기를 일으키고요. 이 청년 장교들이 뭘 요구하냐 하면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요. 농노제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즉 전제 정치를 무너뜨리고요. 농노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농노제에서 농노란 게 뭐냐면 농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지에, 즉 땅에 소속된 사람들이야. 영주들의 소속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 결혼 가능합니다. 사유재산 가능합니다. 이사는 불가능합니다. 즉 땅에 소속된 사람들, 농노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사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봐봐. 1825년부터 1855년도면 프랑스, 영국에서는 이미 뭐가 일어났어? 혁명도 일어났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공장들이 많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야 되지. 이 사람들이 땅에 붙어 있으면 농사에 이사를 못하면 못 가지. 즉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우리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게 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청년 장교들이 봉기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크림 전쟁이란 걸 벌입니다. 1853년부터 1855년도까지 이뤘고요.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벌인 걸 이야기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현재 어디일까요? 크림만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오스만 제국 현재 어디야?
터키, 즉 트르키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크림 전쟁이니까 크림 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 크림 반도가 어디냐 하면 244페이지 펴보시면 244페이지 펴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244페이지 펴보시면 지도가 있고요. 그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찾아보시면 유럽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시면 그 남쪽 밑에 반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써져 있지 않지만 그곳이 크림 반도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크림 반도예요. 그래서 그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흑해 옆에 조금 더 큰 바다는 지중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그 크림 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 체크하고요. 그래서 왜 크림 전쟁을 일으켰냐 하면 이 크림 반도를 가지면 흑해를 통해 어디로 나갈 수 있어? 바다, 큰 바다. 어디?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지중해 출구 확보를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러시아 군의 사기는 높을까 낮을까? 아니지. 유럽 최강의 군대란 누구를 꺾었어?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를 꺾어서 이미 사기는 출중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냐? 오스만 제국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죠. 왜 러시아는 패배하게 됐을까? 약간 오스만 제국이 약간 머리를 썼죠. 머리를 썼다기보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러시아가 크는 게 싫은 그 친구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도와줬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 참전을 하면서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고요. 패배했으니까 전쟁을 벌인 뭘 받아가야 돼? 벌을 받아가야지. 이제 그에 대한 청구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를 여는데 파리에서 했던 화해 또는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냐면 국경을 조정해요. 즉 땅을 빼앗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흑해 있는 함대를 해산하게 됩니다. 즉 땅을 빼앗기고요. 군대도 해산하게 돼. 완전히 패배하게 된 거야. 자, 봅시다. 러시아 입장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지고요. 땅도 뺏기고 군대도 해산하게 됐어. 즉 힘도 약해지게 됐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화만 나?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20점 받았어. 무슨 생각이 들어? 다시 해야겠다. 어떻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어떻게? 성찰하고 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지. 즉, 야, 우리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개혁의 필요성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니콜라이 1세 시대고요. 좀 걱정돼서 말씀드려요. 파리 강화 회의가 여러분들 파리라는 게 한 번 더 나와. 우리 파리 강화 회의는 아닌데 우리 미국 혁명 때 배웠던 파리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또 파리 강화 조약이 나와요. 파리 강화 회의가.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게 잘 정리해 두십시오. 알겠죠? 예. 자, 봅시다. 이제 대두입니다. 드러나겠다고. 이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니콜라이 1세는 1855년에 죽죠.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니콜라이 2세. 알렉산드르 2세가 재위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55년부터요. 1881년까지 재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알렉산드르 2세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 지금? 개혁. 그래서 이 인물 하면 개혁을
노력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개혁을 하냐 하면 농노를 폐지. 해방시킵니다. 농노를 해방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 통치 제도를 개혁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지방 의회를 설립하죠. 지방 통치 제도도 개혁을 하고요. 농노도 해방시키는 이런 개혁을 했으나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성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또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 운동이 뭐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야. 민중 속으로.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루어졌냐면 1870년대에 있었던 일이야. 누가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까? 알렉산드로? 아니, 좀 배운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농촌 계몽운동이었어요. 약간 조선적으로 보면 양반. 그렇죠. 자, 1870년대 이제 지식인들 좀 배운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 즉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이성을 깨닫게 하고요. 깨달음을 주는 이런 운동이 분화로드 운동이야. 즉 민중 속으로, 이게 누가 민중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지식인들이. 민중은 어디에 있어? 여기. 농촌에 있으니까 농촌으로 가서 민중 속으로 가서 계몽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1920, 30년대 때 분화로드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문맹률이 절반이야. 글도 몰라. 계몽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제 1920, 30년대 우리나라에도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이 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7,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학생들이 농촌 계몽 활동, 그래서 다른 말로 농활이란 걸 갔어요. 근데 이제 농촌 계몽은 아니고 이제 농촌 활동이라는 걸로 조금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되긴 했지만 뿌리는 이런 데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러시아의 개혁을 다 끝내게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주제 뭐로 가? 이탈리아의 민족국가 탄생으로 갑니다. 교과서 이제 노트 정리할 때 구분하셔야 되겠죠? 큰 틀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요 통일이 된 거에서는 이제 큰 배경이 있어. 선생님. 알렉산드르 아니에요? 알렉산드르요. 알렉산드르. 자, 보시면 민족국가가 탄생하게 된 이유, 또는 이것들이 통일하게 된 이유, 또는 그 배경이 있어.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폴레옹이 몰락했을 때 유럽에 퍼졌던 사상이 뭐야? 공화사가.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였죠. 그래서 민족주의 사상이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민족주의란 거는 민족에 대한 애착심, 소속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했어. 그 전에는 민족국가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즉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의 나라, 우리 하나의 공동체, 이런 생각이 커지게 됐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혁명의 영향도 있습니다. 2월 혁명하면 자유주의 사상으로서 민족국가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우리 민족을 억압하지 마라. 우리 국가를 억압하지 마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시면 이탈리아의 통일입니다. 이탈리아와 통일과 독일의 통일 두 가지를 볼 건데 그냥 심플하게, 그냥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심플하게 흐름만
그 다음에 어떤 맥락이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149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도가 있는데 이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 있었어. 그것을 하나의 뭐로 통합하는 거야? 이탈리아로 통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은 첫 번째 중부와 남부. 북부 하나의 뭉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부와 북부는 사르데나 왕국이 주도했고요. 요 안에 재상 카보우르 재상 재상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스트리아 전쟁에 승리하면서 이쪽에 중부와 북부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도와주냐? 프랑스의 도움이 있었다. 중부와 북부 봤으면 이제 뭐 봐야 되니? 남부를 보셔야죠. 남부는 가르발디 의용군. 이제 붉은 셔츠나이라고 불렸습니다. 가르발디 의용군이 주도를 했고요. 여기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합니다. 시칠리아와 나폴리가 어디냐면 149페이지 우측 상단 지도를 보시면 남부 쪽 하단 쪽에 보시면 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시칠리아 지역 섬이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는 도시 이름으로 되어 있죠. 남쪽에 그쪽을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일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남부를 통일한 가르발디가 사르데냐 왕국에게 국왕에게 점령 지역을 바칩니다. 내용을. 쉽게 생각하면 네모가 아니에요. 저 이제 바치는 거죠. 이 점령 지역은 어디를 말해?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바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끝은 어떻게 돼? 이탈리아가 통일됩니다. 1861년의 일입니다. 자, 흐름만 간단히 아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니 우리가? 독일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독일의 통일. 독일의 통일에서는 우리가 주도 국가가 누군가 하면 프로이센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이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인물이야.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잖아. 그렇지,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비스마르크 왕은 아니고 재상입니다. 비스마르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통합을 어떻게 하냐 하면 먼저 첫 번째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 통합을 이끌게 되고요.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철혈 정책이라는 게 뭘까? 철, 쇠덩이, 혈이 뭐야? 피야. 즉 철은 무기를 이야기하고요. 혈은 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직 군사력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통일을 이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군사력을 강조하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요것들을 통해서 독일을 통일하게 됩니다. 1871년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으로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149페이지. 프로이센은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하여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북독일 연방을 결성합니다. 일단 먼저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고요. 프랑스와의 전쟁에도 승리하면서 마침내 독일 제국을 수립합니다. 몇 년도에? 1871년도에. 이때 기본이 됐던 정책은 뭐야? 오직 무기와 희생만으로 우리는 통일할 수 있습니다. 철월 정책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조해서 전쟁에 승리하면서 독일을 통일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일을 통일하고요. 혹시 질문 없으면 수업 끝.